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오늘 토크라운지에서는 코빗 리서치 센터의 최윤영 연구위원님 모시고 올 한 해 암호화폐 시장 전망과 방향성을 짚어볼 텐데요. 오늘 시간에는 정말 올 한 해 동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섹터들과 각종 코인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양하게 전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영상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2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그래도 이 크립토 연구소 채널 찾아뵐 때 시장 상황이 좀 좋아서 업데이트 드리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마음의 부담이 조금 덜해서 좀 좋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너무 또 많이 올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맞아요. 또 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도 되나? 사이클이 너무 달라진 거 아닌가? 막 이런 불안감들도 있고 막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진단을 해보고 제가 방향성을 짚어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마 많이 바쁘셨을 텐데 간단하게 근황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 크립토 리서치 계속 하고 있고 바쁠 때는 바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계속해서 리서치를 하시면서 이 시장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계시는 최윤영 연구원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지금 전고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희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비트코인 아무래도 이 이유 자체가 ETF-발 이 수요들과 그리고 각종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ETF 출시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ETF 관련돼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규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온체인 상에서만 비트코인을 매수했었다면 지금은 뭐 나스닥이라던가 NISE 같은 거래소에서도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는 무조건 플러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래 이전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진입을 할 수 있었던 아니면 채택을 할 수 있었던 경로가 GBTC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은 GBTC 대비해서 수수료가 많이 저렴한 대체적인 ETF가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도 사실은 플러스고 기관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기존 거래처 왜냐하면 ETF가 나스닥이나 말씀드렸던 NISE에 상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기존 거래처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채택도 당연히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기관에 대한 거는 요 두 가지, 수요 측면에서는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번역한 이제 매사리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FASB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미국의 회계 기준이죠. GAAP, 그러니까 갭 기준을 그거와 관련된 규정을 관리하고 변경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작년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이 재무제표에 이거를 반영을 할 때 그 규정을 살짝 변경을 했어요. 근데 이전에는 어땠냐면 비트코인을 보유하면 이거를 무형자산, 장기 무형자산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거래를 잘 안 하니까 갖고만 있으면 사실 나중에 손실 처리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처럼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이 재무적인 이익을 반영하고 싶은 기업들이 많을 텐데 이런 거를 미국의 갭 기준에 의해서는 반영을 전혀 못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그게 한계점이라고 지적이 됐었는데 요번에 이제 FASB에서 이거를 그러면은 시장 가치로 반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다 보니 이게 상승까지도 이제 반영을 해서 재무적 이익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업, 코인베이스, 크라켄, 마이크로스트래터지한테도 호재지만 신규로 ETF 출시로 이제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는 기업한테도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굉장히 플러스다. 그래서 수요 측면 아까 물어보신 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 간단히만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기관, 기업 측면에서 모두 수요 측면에서는 굉장히 플러스고 유동성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관의 자금들은 지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지금 초입인 거고 네. 아직까지 뭐 은퇴 자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전통 금융의 어떤 자본들이 아직까지 유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기관들의 이 FASB에서 이 규정을 바꾼 것도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이제 바뀌긴 했지만 기업들이 이걸 가지고서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라는 아직까지 그런 네. 움직임은 없는 거죠.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코인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많이 앞서간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 하시는 네, 분들도 네. 계시는데 지금 이 정황들은 사실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보고서에서 그렇죠. 나온 네, 내용들이고 네.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된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됐을 때는 부득불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환경적인 구조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안 됐다. 왜냐? 반감기가 아직 안 왔으니까 또 이런 내러티브들도 있는데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 가격 흐름들 연구원님 개인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일단 반감기는 저희 지난번에 만나 뵀을 때 말씀드렸던 대로 반감기는 상승 재료는 맞는데 어떤 점진적인 상승으로 이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전 대비해서는 반감기에 따른 어떤 가격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2012년이나 현재 기존 했을 때는 이미 가격에 대한 영향은 크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 가능성도 있는 게 왜냐하면 하락 압력 요인이 있죠. 채굴업자들의 어떤 매도 압력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감기 직전에는 소폭 조정이 됐다가 반감기 이후에 이제 다시 점진적으로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를 전후로 했을 때 전에 일단은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에 의해서 지금 아무래도 너무도 급속하게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은 조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네. 어쨌든 이후에는 과거의 사이클대로 그렇게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지까지는 조금은 불확실하지만 네. 그럼에도 계속 상승할 것이고 거기에 이번에는 수요라는 엄청난 변수가 또 애드가 들어왔다라고 되니까요.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는 다들 기대하는 만큼 그래도 일정 부분 큰 상승을 또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일단 수요적인 측면들 ETF를 기본으로 한 수요와 반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또 올해 많이들 중요하게 보시는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물론 상승 재료는 맞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금리 인하라는 어떤 측면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거 외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반감기 이슈 그리고 이더리움의 댕군 업그레이드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거 말고 매크로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가능성이라던가 앞으로 이제 추후에 방송 이제 지나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AI 테마라던가 어떤 신종 테마 그거에 따른 어떤 발전 신제품 출시 이런 게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 조금만 더 이어가 볼 텐데, 이제는 약간은 새로운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오디널스와 BRC20 때문에 네. 이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채굴자들이 또 좀 행복한 웃음을 짓고 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을 때, 어떤 비트코인의 생태계나 아니면 비트코인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BRC20이나 오디널스 때문에 비트코인의 역할이 조금 커진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지만 어떤 디지털 금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위상이나 위치에 대해서 이게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앞으로 이제 BRC20이나 오디널스 같은 것 때문에 블록 스페이스에 만약에 수요가 생긴다. 그럼 아까 대표님께서 앞에 너무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수요가 생겨서 만약에 말씀 주신 채굴업자들의 어떤 수요로 이제 견인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됨으로써 만약에 네트워크 안정성에도 이제 도움이 된다면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더욱 디지털 금으로서의 위상이나 위치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결국은 이런 이슈들도
장기적으로 디지털 금의 위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더 네.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따로 뭔가 변화되거나 어떤 역할이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어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네. 그러니까 뭐 내재 가치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본질적인 그 기능 자체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메사리 리포트를 보면은 이 MVRV나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투자 시기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위원님 보셨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지표를 활용하면은 투자에서 어떤 뭐 정확한 요 타이밍 요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데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시점까지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일단 제일 궁금하실 어느 시점까지 매입 아니면 진입 시점 네. 이거를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언제든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앞부분에서 다뤘던 수요적인 측면 그리고 비트코인의 어떤 위치 어떤 내재 가치 네. 이런 부분이 사실 변동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장기적으로는 진입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표를 말씀을 주셨는데 지표는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분석에 이용을 했었던 MBRB라는 지표를 말씀을 드리면 MBRB는 결국에 마켓투북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MB는 결국에 시총이고 네. RB는 실현총액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실현총액을 실질 가치로 생각을 한다면 MB는 결국에 현재 가치인 거고 그러면 현재 가치가 실질 가치 대비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거를 판단하는 건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MBRB를 가지고 예전에 한 2년 전에 이제 크립토 윈터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MBRB는 구체적으로 1 이하면 저평가고 3 정도 이상이면 고평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체크를 했을 때는 비트코인의 MBRB는 한 2점 얼마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게 2점 몇이면 지금 진입해도 되는 거냐. 약간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그렇게 계실 것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지표를 가지고 진입하기가 어려운 그 단적인 예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MBRB를 제가 사례를 든 이유는 아까 ETF 출시로 인해서 이제 시총이 이제 많이 올라갈 건데 시총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MBRB에서 분자가 네. 올라가는 거고 그럼 결국에 전반적으로 MBRB가 그래프가 위로 들어 올려질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앞으로 1을 기준으로 저평가를 평가하느냐 결국에 1이랑 3이라는 것도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렇죠. 저평가 고평가를 평가를 하는 건데 네. 이게 만약에 그래프가 위로 올려지면 과연 1이랑 3이라는 수치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점 몇이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지표 말고 저희가 앞에서 다뤘던 뭐 수요적인 측면, 뭐 내재 가치적인 측면 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든 정말 진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ETF가 나온 이후로는 사실은 계속해서 온체인 지표의 어떤 정확도는 조금씩 무뎌지고 있긴 했는데 이게 좀 이번 기회에선 이번 타이밍에서는 확실히 좀 과거와는 사이클이든 지표든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저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매일 보면서도 이게 생각보다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뭔가 좀 다른 어떤 또 우리가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가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메사리 리포트를 비롯해서 중요한 레포트들에서 정말 핵심적인 어떤 방향성들을 가지고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중에서 처음 저희가 이제 다룰 부분은 레이어 1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레이어 1이 올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은 지배력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멀티체인이라든지 네트워크 탈중앙화, 댕크롤업, 모듈러, 그리고 솔라나의 부활 같은 여러 가지 화두들이 지금 펼쳐져 있는데 올해 레이어 1 경쟁 구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기 크립토 연구소에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 오늘 방송에서 많이 다룰 거지만 구체적으로는 크게 2가지 정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과 이제 솔라나의 부활 말씀 주셨던 그 두 부분이 그래도 제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강세 케이스를 몇 가지로 추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메사리에서요. 먼저 메사리에서 이더리움을 먼저 좋게 보는 이유는 무엇보다 좀 성숙한, 그러니까 업계 내 선두주자라는 점.
그래도 이제 생태계가 어느 정도 좀 여러 번 굴러갔다? 그러니까 성숙했기 때문에 이런 롤업이나 개발자를 유치하는데 조금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저희 지금 4달로 다음 달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더리움 댕쿤 업그레이드. 네. 결국에 이더리움의 어떤 확장성 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는 분명히 호재라는 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SEC가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게리 겐슬러는 특히 BTC 현물 ETF와는 다른 케이스다, 분명히 다른 케이스다라고 모습 언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게 좀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기대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어찌됐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도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앞으로는 금리가 계속 인하할 거라는 전제 하에 금리 인하일 때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률이 한 3.5, 뭐 3.3에서 뭐 4%대까지 요 정도 대에서 이제 유지가 된다는 점은 분명히 이더리움 강세 케이스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고 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2024 이니셔티브도 있고 신제품 출시라던가 뭐 개발 업그레이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솔라나가 굉장히 부활을 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가 디핀, 뭐 디파이 내에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어서 큰 블록체인 중심으로 이더리움, 솔라나 이 정도로 이렇게 크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사실 이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격이 지지부진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더리움 이제 끝난 것인가, 뭐 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좀 불안해 하셨는데, 지금 또 최근에 한번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도 결국은 이제 갈 때가 되면 간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올해 또 솔라나가 워낙에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들과 아주 각종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올해 솔라나 생태계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앞서 연구위원님께서 디핀 그리고 디파이 말씀 주셨는데 그게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솔라나의 핵심적인 화두들 중에 네. 하나인데 그거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더리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자, 댕쿤 업그레이드가 지금 3월 13일로 일단 예정은 되어 있는데 네. 요게 이제 뭐 성공 여부는 일단 뭐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 기대감들이 벌써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댕쿤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이더리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댕쿤 업그레이드는 결국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개선하는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댕쿤 업그레이드가 실행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 롤업이 이더리움의 어떤 롤업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롤업은 기존에 다른 어떤 솔라나 같은 L1들에 비해서는 가스비가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 만약에 댕쿤 업그레이드로 이런 가스비가 절감이 된다거나 확장성이 개선되면 아무래도 롤업 솔루션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댕쿤 업그레이드를 통한 그런 효과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롤업이 부각이 되면서 이더리움의 어떤 가격 변동성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만약에 진짜 말씀드린 대로 뭐 롤업 쪽에서 특히 이따가 뭐 DK 롤업이나 옵티미스틱 롤업 이쪽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 건데 네. 이게 만약에 정말 댕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어떤 롤업 자체적인 어떤 솔루션 개발이랑 맞물려서 정말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의 어떤 이제 성장이라던가 이런 게 정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에도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관련해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 중에 앞서 또 주셨던 현물 ETF 이슈가 있는데 5월 23일 승인 기대감이 지금 게리 겐슬러는 일단 못을 박았고 그리고 기관들도 반반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데 연구위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결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도 기존의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SEC가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연기할 이유도 없었는데 네. 이게 약간 정무적인 어떤 판단 때문에 조금 계속 미뤄지다가 1월 10일 날 할 수 없이 약간 그쵸. 승인된 네.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다인데 5월 23일이 결국에 마지막 데드라인인데 아직까지는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네.
최근에 SEC의 어떤 발언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리 겐슬러의 이더리움 ETF는 비트코인 케이스랑 완전히 다를 거다 그렇게 딱 선을 그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말씀하셨던 그런 연기라던가 아니면 승인 거절이라던가 이런 것도 사실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어떤 논리적인 부분들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는 이거를 이제 연기를 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SEC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본인들이 여러 가지 다른 네.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더 본격적인 이야기들, 이제 솔라나에 대해서 제가 좀 작심하고 많이 여쭤보려고 네.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이 솔라나가 지금 앞서 이제 두 가지 이슈 중에서 우선 디파이 관련해서 디파이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공고화되고 있다. 이런 구절을 또 메사리 네. 리포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이 디파이 분야를 어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솔라나의 미래는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솔라나의 위치가 좀 공고히 다져지고 있다라는 부분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어떤 펀더멘털적인 부분, 덱스 거래량이라던가 말씀 주셨던 뭐 NFT 거래량이라던가 이런 어떤 펀더멘털인 측면에서 이더리움을 앞서기도 했거든요. 네. 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시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더리움에 대비해서는 아직 굉장히 작다. 그렇죠. 네. 9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체 무슨 전략을 폈길래 이렇게 회복을 했느냐?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메사리에서는 크게 단가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솔라나는 확실히 트랜잭션 비용이 낮다 보니까 결국에 이더리움에서 조금 어려웠던 덱스 내 어떤 스몰 포지션, 그러니까 작은 폴션이 작은, 그러니까 소규모 포지션을 조금 부담 없이 거래할 수 있다. 단가가 그렇죠. 낮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피터라는 솔라나 상의 디파이 프로토콜인데, 여기에도 DCA 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가 가능한 네. 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트레이더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투자를 분산할 수 있게, 자동으로 분산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2024년 이니셔티브로 파이어 댄서라는 솔라나 기반 클라이언트가 이제 지금 조금 솔라나 얘기할 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결국에 솔라나의 또 대규모 거래 단가를 낮게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런 전략들 덕분에 어떤 단가가 낮다는 이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솔라나가 소규모 포지션도 거래할 수 있지만 어떤 일반 사용자도 유입할 수 있지만 어떤 이런 거래 비용 마찰을 최소화해야 되는 개발자들도 유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 조금 솔라나 부활에 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메사리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메사리에서 또 솔라나 리포트를 또 냈어요. 왜냐면 이제 솔라나가 많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제 토큰 익스텐션이라고 이게 뭐냐면 간단히 이제 단일한, 그러니까 똑같은 토큰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해서 새로운 토큰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있게 한 것.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있다 보니까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뭐 밈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디파이라든지 이런 어떤 프로젝트가 많이 성행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토큰 익스텐션 덕분에 결국에는 지금 실제 자산을 온체인화하는 게 결국에 기관이 진입하면서 실제 자산을 온체인화하는 게 앞으로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결국에 솔라나가 이런 토큰 익스텐션이나 여러 가지 개발 노력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런 입지를 다질 수 있다라고 이제 메사리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내용 한번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에서는 사실 밈코인이 이번 어떤 상승세를 많이 이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봉크 토큰이 부각이 됐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뭐 밈토큰, 런치패드 같은 그런 개념들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솔라나를 필두로 해서 이 밈코인 선택할 때는 어떤 것들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 솔라나 기반 밈코인 시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밈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솔라나의 개발 뭐 이런 것보다도 특히 어떤 디파이 시장에서 솔라나 거래가 확 늘면서 약간 낙수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솔라나의 밈코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 밈코인이 성공하려면 저희한테 굉장히 유명한
도지코인, 뭐 시바이노, 뭐 이것처럼 결국에 얘가 롱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롱런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밈의 힘, 그리고 커뮤니티 결속력,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거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지표 같은 거 보고 이제 판단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기술적 분석은 안 하는 사람이라 이게 사실 지표 가지고 뭔가 지금 밈코인의 성공을 판단하기는 사실은 조심스럽지 않나. 맞습니다. 결국엔 이게 롱런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이제 지표를 가지고 뭔가 이제 예측한다는 건 사실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커뮤니티에 의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커뮤니티가 유지되고 사실 고래들의 어떤 자본에 의해서도 많이 움직이는 네, 맞습니다. 코인이다 보니까 네. 기술적 분석은 사실 너무 등락이 또 심할 수 있어서 네. 우리가 이거의 어떤 추세들을 가지고 보는 거는 확실히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레이어 1 관련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계시는 레이어 1 프로젝트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더리움 좀 좋아하고 네. 그 외에는 이제 솔라나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라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네. 그리고 사실 후반부에 다룰 월드코인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왜냐면 초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또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월드코인이 좋다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흥미진진하게 좀 바라봐야 될 프로젝트 중에 네, 하나라고 네, 보시면 네. 거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 1 관련해서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롤업에 대해서 또 이야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스타크넷이 이제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한번 빔을 쏘고 또 조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GK 롤업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롤업 프로젝트, 이더리움 댕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상승을 하게 될 텐데, 프로젝트들 구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롤업에 대해서 조금 물론 어려운데 일단 롤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L2 솔루션,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한 레이어 2 방식의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L2 솔루션 중에 하나다, 롤업은. 네. 그리고 롤업의 대표적인 두 방식이 있는데 옵티미스틱 롤업과 ZK 롤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구도라는 거는 지금 탑 10, 아마 슬라이드가 나가고 있을 텐데 네.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한 탑 10 중에서 지금 한 70% 정도가 옵티미즘이랑 아비트럼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얘네는 모두 뭐냐면 옵티미스틱 롤업이에요. 근데 옵티미스틱 롤업과 ZK 롤업의 어떤 기술적인 차이를 다루기에는 조금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L2에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보고서를 다룬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셔도 되고, 네. 간단히만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옵티미스틱 롤업은 범용 솔루션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L2에서 L1으로 자금을 인출을 할 때 대기 시간이 있다는 거. 맞습니다. 대기 시간이 있는 거고, ZK 롤업은 반대로 이런 제3자가 어떤 트랜잭션이 유효한지 어떤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기 시간, 어떤 자산 인출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이 차이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탑2가 옵티미스틱 롤업이 차지를 하고 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왜 요새 자꾸 ZK 롤업이 언급이 되느냐?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 ZK 롤업에서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사리 전망 보고서에서는 DYDX, 이것도 대표적인 ZK 롤업인데, DYDX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방송 나오기 이전 시점으로 보면 한 탑 10, 10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뭐 DYDX 버전 4, 그러니까 V4로 마이그레이션도 있고 이런 이슈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스타크웨어의 L2 인프라를 뭐 솔루션의 플랫폼에 활용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개발 노력들에 의해서 DYDX가 앞으로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메사리에서는 구체적으로 특히 DYDX가 오더북 모델이라고 해서 무기한 선물 트레이더한테 조금 더 익숙한 시스템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DYDX를 사용을 할 때, 왜냐면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은 디파이 규제 때문에 이제 미국 내에서 디파이 거래를 할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 이제 DYDX 같이 어떤 오더북 모델을 통해서 결국에 DYDX가 어떤 전통금융가의 어떤 시장 점유율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제 좋게 전망을 했기 때문에 ZK 롤업 같은 경우도 좀 어떤 차이가 있고
약간 어떤 게 있고 이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이 DYDX 같은 경우는 사실 퍼프덱스 분야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점유율이 높은 네, 무기한 맞습니다. 선물 어떤 중앙 거래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연구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옵티미스틱 롤업에서는 현재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이 사실 좀 많은 점유율들을 좀 압도적으로 네. 공고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중에서도 아비트럼이 뭐 가장 좀 높은 점유율을 네, 가져가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그럼 이런 흐름들은 올해 이제 계속해서 일정 부분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이게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의 시장 점유율은 이제 좀 우위는 계속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80%였거든요. 80%인데 이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걸 보면 결국에 ZK 롤업의 어떤 노력들, 그리고 옵티미즘 자체도 이제는 어떤 ZK 롤업의 장점 같은 걸 이제 수용하려는 노력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두 이제 방식 간에 어떤 이 두 방식 중에 뭐가 더 우위를 볼 것이다 라기보다는 어떤 롤업 솔루션만의 어떤 특화된 어떤 개발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조금 TBL 기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 주셨던 이제 GK 롤업 중에서 DYDX 말고 이번에 이제 스타크넷이라든지 최근에 뭐 GK 싱크나 뭐 스크롤 같은 프로젝트들도 좀 많이 회자되는 이제 네, 프로젝트들이고, 맞습니다. 유의미하게 지금 TVL을 가지고 가고 있는 프로젝트들인데, 그런 프로젝트들의 전망들도 기본적으로는 좀 불리시하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메사리 쪽에서는 뭐 DYDX, ZK 싱크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대표님 말씀대로 결국엔 각 프로토콜에 대한 어떤 개발 노력들이 앞으로 누가 선두주자가 될 거고, 말씀드렸던 DYDX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격차를 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뭔가 기여를 한다거나 약간 이런 부분에서 각 프로토콜의 어떤 개발 노력이 과연 얼만큼 실제로 롤업 솔루션의 성장에 이렇게 기여를 해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너무 초창기 시장이고 사실 아직까지 롤업을 통해서 뭔가 확실하게 어떤 굉장히 큰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아직까지 많지 네. 않은 상황에서 지금 GK 롤업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하면은 오티미스틱 롤업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도입해서 본인들의 어떤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계속해서 본인들의 영역들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는 어떤 로드맵보다도 어떻게 이제 해나갈 것인가, 네. 이 부분들이 더 포인트다라고 네, 말씀 주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롤업까지 다뤄봤고요. 이번에는 지금 가장 뜨거운 테마입니다. 두 가지 AI와 네. 디핀 테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메사리 리포트가 좀 한 해 동안의 어떤 준비를, 우리가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등대 역할을 해왔는데요. 메사리 리포트를 직접 번역하시면서 시장에 아마 큰 흐름을 많이 감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트렌드 중에서 위원님께서 보시는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는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롤업, 이더리움, ETF 이슈, 그리고 정책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제 소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미국 내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하려면 정책적인 리스크가 아직 굉장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챕터가 10대 주요 투자 트렌드라고 지금 메사리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짧은 시간에 다 짚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방대한 양이기 네.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을 크게 보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10대 트렌드 중에서 자금 조달 시장 쪽을 그러니까 라이언 셀키스가 언급을 했어요. 근데 자금 조달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특히 벤처펀드의 낙관적이라는 점. 왜 낙관적이냐면 이전에는 제가 기관 자금 말씀드릴 때 항상 벤처캐피탈 시장이 계속 회복이 지연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수치적으로 맨 처음엔 항상 시드 단계, 꼭 초기 투자 단계에서만 계속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요번 분기, 그러니까 2023년 4분기에는 이게 중후기 단계까지 또 투자가 굉장히 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랑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벤처 캐피탈 투자가 늘어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민간 자금 조달 시장이 조금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벤처 투자 펀드의 어떤 투자가 늘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자금 조달이 회복이 된다면 시장에는 분명히 호재다. 이게 키포인트 하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기업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메사리는 크게 코인베이스, 서클,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을 지목을 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는 사실 요즘에 주가도 엄청 많이 올랐죠. 네네. 근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ETF 출시 기관들이 코인베이스를 수탁 기업으로 많이 지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수혜도 있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는 기관을 위한 어떤 플랫폼에 기관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온보딩 돼서, 그래서 요번에 4분기 코인베이스 주주 서한에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수혜들이 이제 앞으로 코인베이스의 반사 이익처럼 굉장히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서클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는 부분이지만 2023년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걸 기반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는 점으로부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세 번째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는 리서치, 트레이딩, 벤처 포트폴리오 이런 조직들을 다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DCG가 아무래도 망해서 없어지는 네. 상태에서는 DCG의 어떤 공백을 채울 수 있다라는 기업으로 상당히 굉장히 좋은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 네. 그 정도고요. 아까 그리고 정치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라이언 셀기스는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게 섹션 5였던 것 같은데 섹션 5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글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좌익 성향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좌익 성향의 독자들이 읽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다. 상자산 산업이 성장하려면 어느 당이 승리해야 되느냐를 봤을 때는 공화당이다. 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결국에 엘리자베스 워렌이랑 바이든 대통령이랑 약간 암묵적인 어떤 협상이 있었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워렌이 대선 후보에 나갔다가 내려오면서 바이든한테 내가 너한테 어떤 정책적인 자문 역할을 하겠다 하면서 약간 이렇게 암묵적인 약간 티키타카가 있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가상자산 산업에 왜 마이너스인지를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겨야만, 그리고 비백이라는 맞습니다. 대선 후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다기보다는 가상자산 산업에 굉장히 지식이 많은 그런 분이 이제 트럼프 캠프 이제 조인을 하게 되면서 그런 어떤 요인을 봤을 때도 앞으로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당이 이제 승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기억이 남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막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가 성향을 사실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리포트에다가 네, 또 네. 굉장히 전 세계에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네. 리포트에다가 본인의 어떤 뭐 굳이 우익 성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트럼프 당선이 더 유리하다라고 네. 얘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크립토 업계에 계신 분들은 좀 일정 부분 많이 좀 동의를 하고 계시는 네.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말씀 주셨던 비백 같은 경우도 뭐 부통령 후보로 지금 같이 트럼프와 네. 이제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대선 구도가 트럼프는 확실히 좀 비트코인이 조금 더 우호적인 쪽으로 네.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최근에도 네. 공생하겠다라고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해서 본인이 직접 뭔가 네, 스탠스를 네, 막 네. 바꾸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지금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화당이 좀 더 유리한 어떤 네.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AI 최근에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AI 섹터는 이 전체적인 시장에, 이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상으로 뭔가 좀 좋은 전망을 가지고 갈 것 같은데, 올 한 해 동안 AI 섹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와 가장 네. 눈여겨보고 계시는 AI 코인 있으시면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AI 섹터에 대한 전망은 약간 가상자산이랑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AI 섹터가 왜 앞으로 전망이 좋은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ARK에서 캐시우드는 약간 disruptive innovation 해서 AI를 아예 AI 중심 테마로 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 리서치 조직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네. 그래서 그 ARKW라는 펀드인데 이런 펀드에 대해서도 리서치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Generative AI, 그러니까 사람이 입력한 걸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AI의 일종을 Generative AI라고 하는데 이 Generative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 스택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드웨어 관련된 회사, 엔비디아,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MD,
같은 하드웨어 쪽에 굉장히 전문화된 그런 회사의 이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실제로 엔비디아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엄청 그때 올랐죠. 뭐 실적도 좋았지만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AI와 이제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가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했을 때는 그 다음엔 아마 소프트웨어일 거다. 플랫폼 쪽. 그러니까 예를 든 게 뭐 UiPath라던가 트윌리오 같은 기업이 아마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산업은 이런 식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도대체 AI랑 블록체인,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랑 도대체 전목점이 뭐냐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네네. 갑자기 AI 산업 전망을 얘기를 하냐.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AI 접목을 보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블록체인과 제너레이티브 AI의 접목 가능성은 어느 분야냐면 결국에 AI의 문제점을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월드코인이 대표적인 AI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월드코인은 결국에 만들어진 목적이 뭐였냐면, 제너레이티브 AI로 다시 돌아가면 제너레이티브 AI는 결국에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입력한 입력물을 기반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 입력물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월드코인을 생각을 해보면 샘 알트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홍채 인식을 통해서 결국에 이게 AI 건지 인간 콘텐츠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구별하겠다. 이거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 멀리 보자면 어떤 이런 AI의 문제점을 블록체인을 접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AI 코인, 뭐 월드코인이다.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AI 코인 같은 게 이제 많이 가상자산과 AI와의 어떤 접목 가능성을 시작이 인식을 하면서 AI 코인이라는 테마도 많이 올라오고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방금 이제 AI 코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최근에 냈습니다. 월드코인을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지금 AI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또 반사이익을 받았는데, 월드코인의 어떤 향후 전망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월드코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은, 월드코인은 결국에 홍채 같은 생체 인식 데이터를 이용해서 신원 증명을 하기 위한 어떤 연합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홍채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오브라는 하드웨어 장치로 홍채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단점이 나오는 건데, 오브라는 하드웨어 장치로 홍채를 인식한다. 이걸 과연 세계 인구가 진짜 네, 엄청 많은데 이걸 과연 이런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홍채 처리나 스캔을 오브 운영자가 담당을 하고 가입률에 따라서 토큰을 주는 건데, 그럼 여기에 운영상의 리스크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항상 뭐 초기에 좀 제기가 됐었던 프라이버시 이슈.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에는 처음에 홍채 스캔을 하면은 이제 추가 스캔이 필요하지가 않대요. 네. 그래서 메사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나중에 이제 스캔한 홍채가 사람의 것이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확인하느냐. 네네. 약간 그런 우려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말씀 주셨던 샘 알트만이나 오픈 AI라는 어떤 창립 멤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개발자 네트워크 효과는 확실히 있어 보인다. 네. 라는 이제 자산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I 코인을, 월드 코인을 좀 다뤄봤는데, 우리가 이제 나머지 다른 여러 AI 코인들도 또 중요한 코인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코인들을 선택할 때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월드코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결국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러티브, 결국엔 샘 알트만, 오픈 AI, 월드코인 이렇게 같게 보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이제 호재가 나오면 월드코인 가격이 확 오르듯이 약간 그런 게 지금 약간은 시장에서 좀 많이 움직임의 어떤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월드코인이 가능성이 없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샘 알트만이 우리가 지금 홍채 스캔을 하는 이유는 온라인 상에서 앞으로 AI와 사람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질 텐데, 그러면은 사람인 거를 증명하고자 했을 때는 홍채 스캔을 한다는 게 사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뭐 요번에 뭐 오픈 AI에서 내놓은 뭐 소라라는 것만 봐도
그것만 봐도 앞으로는 AI 콘텐츠냐, 이게 정말 사람이 만든 실제 콘텐츠냐, 이거와의 구분이 어려워진다는 시점에서 보면 샘 알트만이 말한 어떤 월드코인의 접근 방식은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주의해야 할 점은 결국에 이건 것 같아요. 어떤 내러티브라던가 이 자산이 사실 뭔지 모르고 어떤 내러티브나 어떤 무조건적인 상승장 여기에 이렇게 확 진입하는 것보다는 그쵸. 항상 저도 그게 제 자신은 되게 조심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엔 어떤 무조건적인 상승장 어떤 자산이 좋대 해서 무조건 진입하는 것보다는 좀 이 월드코인이 왜 있고 홍채 스캔 도대체 왜 하고 약간 이런 거를 좀 아셔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이 자산이 좋다 생각이 들면 이제 뭔가 각자 판단에 따라서 이제 좀 진입하는 게 사실은 제일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저희가 항상 노력하는 네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AI와 더불어서 최근에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디핀 섹터가 있습니다. 이건 솔라나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회자가 됐고 몇몇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디핀의 개념 그리고 디핀 섹터에 투자할 때는 또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디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분산된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의 줄임말인데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실질 세계의 인프라를 만들어 보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탈중앙화가 실제 어떤 블록체인 밖으로 나온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메사리 그 전망 보고서에서는 2023년 생태계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AI, 컴퓨팅, 무선, 센서 등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예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라이프피어라는 건데 라이프피어라는 거는 원래는 동영상 렌더링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최근에 얘네가 제너레이티브 AI를 접목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제너레이티브 비디오, 그러니까 텍스트 비디오, 그러니까 텍스트 프롬프트를 받아서 결국에 영상이나 뭐 이런 거를 편집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단가 수익이 꽤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메사리 보고서 내용인데 라이브 피어가 굉장히 어떤 상당한 수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요 정도 이제 언급을 했었고 그러면은 결국에 디핀 관련 코인은 뭐가 있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아직까지 뭔가 말씀하셨던 디핀 관련 프로젝트에서 뭔가 진전이 있다거나 이게 완전히 성장하고 있어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2023년 이런 분야에서 좀 그래도 발전이 있었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대 프로덕트 중에서 이제 5가지 정도만 제가 한번 뽑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것들 위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베이스, 셀레스티아, 파이어 댄서, 리도, 블러 이렇게 5가지 제가 뽑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도 코인베이스에서 베이스를 출시했다 해서 이제 베이스에 대한 관심도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이스는 결국 거래소가 이제 자체 솔루션을 많이 출시는 하지만 결국에 베이스는 코인베이스의 자체 롤업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인베이스의 자체 롤업 출시로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 그게 앞으로는 이제 뭐 자산이라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뭐냐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확장성이 보장되니까 코인베이스의 온체인 프로덕트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이거 하나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롤업을 출시하면서 롤업 시장에 진출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롤업 관련 인프라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베이스가 결국 롤업이니까 L1, L2의 어떤 브리징 역할을 하다 보니 이더리움 생태계의 어떤 허브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메사리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셀레스티아 말씀을 주셨는데 셀레스티아는 조금 저희도 이제 메사리 보고서를 번역을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봐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결국에 작년에 굉장히 인기 있는 토큰 프로젝트 중 하나였는데 결국 모듈형 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 가용성과 합의를 제공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를 봤을 때는 모듈형 블록체인은 결국에 트랜잭션 처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분업화하는 거다. 이 분업화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트랜잭션 처리, 보안 이런 거를 분업화한다. 그럼 결국에 분업화하는 거랑 이더리움 대비 뭐가 좋으냐 이거를 또 해야지 이 자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좋고 앞으로 이게 정말 이 상대적인 장점이 유효하냐 이거를 판단하기가 좋으시기 때문에 이더리움 대비
강점, 뭐 장점으로 이제 얘네가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결국에 롤업이라고 해도 결국에 L1에서 조금 혼잡한 비용적인 측면을 다 고려를 해야 되면 이 셀레스티아는 아까 분업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셀레스티아 상의 롤업이 구축돼도 얘네는 합의나 데이터 가용성만 특화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분업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L1 베이스 레이어에 대한 혼잡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니까 분업화에 따른 장점이 있다. 요렇게 요약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 파이어 댄서는 솔라나 막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파이어 댄서는 결국 솔라나 기반 검증자 클라이언트다. 그래서 2024년 이니셔티브에 포함이 됐었고 그래서 솔라나 연례 행사에서도 파이어 댄서가 시연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결국에 이게 뭐냐면 확장성 높이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대기 시간 이런 거 줄이고 그 다음에 TPS 같은 거, 그러니까 처리량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솔라나의 어떤 기능을 좀 좋게 만든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도는 ST이더로 좀 유명하죠. 네, 근데 맞습니다. 리도에서 항상 쫓아다니는 게 스테이킹 업체에서 이제 좀 점유율이 좀 높다. 그래서 중앙화 이슈 뭐 이런 것도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네. 결국엔 이게 디파이기 때문에 뭐 중앙화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려가 좀 덜하고 네. 그리고 2024년에는 디파이에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보일 거다. 이따가 에테나도 말씀을 드릴 건데 네네. 이 ST이더가 결국에는 이런 파생 상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리도 스테이킹 업체 점유율 높고 ST이더 같은 파생 상품 사용 사례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블러는 NFT로 좀 원래는 오픈시에 거의 기존의 NFT 그쵸. 시장의 독점했었는데. 중독점이었는데 이거에 조금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 블러가 도대체 무슨 전략을 폈느냐 이거를 기억하시는 게 이 자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전략을 폈냐면 0% 거래 수수료 네.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를 조합해서 에어드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블러의 인센티브 구조가 많이 이제 관심을 모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블러의 유동성이 많이 커진 거죠. 네. 그러면서 메사리에서는 덧붙여서 이런 인센티브 구조뿐만 아니라 블렌드라는 디파이 대출 상품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NFT의 활기를 좀 되찾을 수 있는, 왜냐면 상당히 NFT 시장이 사실 많이 부진했었기 그렇죠, 많이 때문에 부진했죠. 그렇기 때문에 NFT 시장의 활기를 이제 좀 불어넣는데 블러의 역할이 많이 주목이 된다라고 요 5가지 프로덕트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번에 또 드릴 질문이 올해 어떤 디파이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인데 요거를 또 이 메사리에서는 8장에 전체적으로 디파이 섹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핵심은 디파이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라이언 셀기스가 얘기를 해요. 미국의 규제 리스크 이거 되게 문제다. 디파이도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파이가 만약에 성장을 하면 전통 금융가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JP 몰건도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폴리곤 기반으로 디파이 거래 성사시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월가가 지금 진입을 하는 상황에서 월가에서도 이제 충분히 디파이 거래 시도해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JP 몰건 같은 경우는 폴리곤이었지만 앞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많은 거래가 발생을 할 거고 그거는 굉장히 시장의 호재다. 그러니까 디파이가 성장할 수 있고 디파이 성장함으로써 퍼블릭 블록체인에 많은 거래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기관도 디파이 거래를 시도하니까 이걸로 이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네. 결국은 규제 이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관들의 자금이 결국은 들어오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전통 금융의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결국은 디파이가 현재 시점에서 메사리에 보면은 전체 어떤 전통 금융 자금의 0.1% 정도 내외밖에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네. 그게 이제 1%, 5%, 10% 늘어날 가능성이 네.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디파이와 관련해서 이제 흥미로웠던 부분이 어떤 새로운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기존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 프로토콜과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도 저희가 번역한 거 말고도 이제 실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메사리에서 중앙형
그리고 탈중앙형으로 이제 분류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네. 중앙 집중형은 기존의 선두주자들, USDC나 USDC 같은 그런 자산이 중앙 집중형이 되는 거고, 탈중앙형은 다이 같은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럼 얘네 둘의 차이가 뭐고 장단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USDT랑 USDC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확장성과 안정성은 이제 딱 주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딱 확보하고 그 다음에 패그도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왜 중앙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 중앙화된 주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명성은 좀 덜하다. 그렇죠. 근데 감사를 좀 주기적으로 해도 예전에 뭐 이거 조금 투명하지 않다, 이거 좀 이상하다 하고 왜 바스켓 가지고 좀 이슈도 있었고 그쵸, 이슈가 그렇기 있었죠.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좀 중앙화된 주체의 어떤 영향도 있어서 투명성 개선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런데 탈중앙형 같은 경우는 이런 중앙 집중형 프로토콜의 단점을 개선한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 문제점은 있다. 그래서 다이 같은 경우는 과담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과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우리가 달러 자체로만 이제 달러 자체만을 따라가는 피앗백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과담보 같은 경우는 꼭 굳이 미국 달러 아니어도 다른 자산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이 같은 경우는 좀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장성 쪽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에테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커니즘 말고도 이 중앙형과 그들 설명에 의하면 중앙형과 탈중앙형의 어떤 장점을 이제 잘 접목을 시켜서 우리는 뭐 투명성도 좋고 안정성을 좀 갖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혹자는 이게 정말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이냐 약간 이렇게 약간 우려를 제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에테나에 대해서도 한 2명 정도 애널리스트가 막 토론을 하는 글이 메사리에서도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탈중앙형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거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화된 상품으로 봤을 때 이 수익률 측면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그 부분으로 좀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그 고유의 문제가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구조화된 어떤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또 유사한 어떤 사례들에서 이미 디파이를 통한 어떤 피해들도 많이 또 네. 경험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26%라고 하는 이 API 자체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만약에 네. 하시더라도 좀 실험적인 자세로 약간 좀 소량으로 한번 해보면서 네.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디파이 관련해서 이게 뭐 꼭 디파이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2030년까지 또 굉장히 많은 자본이 투입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올해 또 시끌벅적한 분야가 하나 있는데, RWA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자, 이 RWA 개념과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RWA는 결국에 리얼 월드 에셋이에요. 그래서 현실 세계의 자산을 온체인화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럼 도대체 현실 세계 자산은 뭐냐 했을 네. 때는 채권, 뭐 부동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플랫폼 보셨을 거예요. 뭐 부동산을 좀 뭐 지분 투자해가지고 실제 소유하지 않아도 실제 이제 소유한 것처럼 이제 좀 뭔가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그래서 RWA를 그럼 왜 하냐? 블록체인의 장점을 접목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아무래도 투명성, 보안성을 갖추니까 이 자산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저희 블록체인 장점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 중간 거래인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 비용 측면에서도 약간 투자자들을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프로젝트는 뭐가 있냐 했을 때 아직까지는 RWA 쪽에서 뭔가 성장할 만한, 약간 성장하고 있는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신세틱스라는 이제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은 뭐냐면 그냥 목표가, 신세틱스 프로토콜은 결국에 블록체인에서 합성자산, 근데 합성자산은 또 뭐냐 했을 때는 특정 금융자산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게 자산을 집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집합체인데, 이 합성 자산을 우리가 블록체인 상에서 생성하고 거래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RWA 공간에서 실제 자산을 토큰화 해가지고
이더리움, 그러니까 ERC20 토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합성 자산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다.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뭔가 막 큰 뭐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업데이트가 있다. 이거는 아니지만 이런 신세틱스 같은 자산도 있다. 를 통해서 이제 좀, 이 RWA 프로젝트가 어떤 거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가야 할 길들은 또 네. 여전히 멀지만, 신세틱스가 대표적으로 일단은 뭔가 RWA에 부합되는 어떤 움직임들을 지금 보여주고 그런 로드맵들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주시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왜 RWA가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그렇죠. 하느냐. 네네, 그게 맞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앞으로 업그레이드가 없는데 왜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 연말에 이제 전망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애널리스트님이 RWA가 결국에 전통금융권이 들어온다 하면은 전통금융자산은 온체인화하는 거니까 결국에 전통금융권과 제일 접목이 높은 sek터는 그렇죠. RWA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거를 활용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RWA 섹터는 기관 진입이 시작됐다는 시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RWA는 아직까지는 정말 길게 보고 가야겠습니다. 네, 길게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당장에 뭔가를 하겠다보다는 그럼 결국 2024년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만약에 RWA 섹터가 뜬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다라기보다는 어떤 본인들만의 또 내러티브를 확보해서 기대감을 좀 많이 띄웠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WA가 스테이블 코인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RWA는 실제 자산을 온체인화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이거를 거래하거나 매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은행 송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너무 어렵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의 온체인화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이 잘 갖춰져야만 RWA 생태계 구축도 가능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지만 RWA도 가능하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둘은 반드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관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더리움과 옵티미즘, 폴리곤, 아발란체에서 출시된 이 체인링크 크로스체인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CCIP라는 거의 이 개념과 이게 왜 지금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CCIP가 저도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어려운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 파편화된 블록체인을 이어준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러니까 좀 파편화된 블록체인을 이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나냐면 브릿지가 생각이 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브릿지는 결국에 기존 브릿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 브릿지의 문제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 이 CCIP는 기존 브릿지에 비해서 탈중앙성도 좋고 보안성의 효율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범용성이나 확장성에 좀 기대가 그러니까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CCIP가 메사리에서도 끝부분에 좀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 CCIP가 계속해서 확장이 됐을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대략 어떤 것들로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 질문에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이게 정말 활성화가 된다. 그렇다면은 이제 새로운 체인에도 연결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잘 돌아가면 결국 이거랑 연결된 체인들, 뭐 지금 여기 써주신 대로 뭐 이더리움, 옵티미즘, 뭐 폴리곤, 아발란체 이게 결국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체인들이 이제 두루 수혜를 볼 수 있고 이건 어떤 개발 쪽에서 좀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좀 메사리 좀 끝부분에서 좀 주요 프로덕트였나요? 제가 그 중에 하나로 좀 따로 이제 또 라이언 셀키스가 좀 설명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와,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보고서 두께도 굉장히 두꺼운데 맞아요. 이게 우리가 1년 동안에 봐야 될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또 하나하나 다 따라간다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운 일이다 생각이 들어서 투자자분들도 이거를 뭐 다 가져간다는 생각보다는 이 중에서도 더 좋은 것들을 좀 선별해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섹터들 레이어 1도 다루고 롤업도 다루고 AI, 디핀, 뭐 디파이까지 다양하게 다뤘는데
또 올해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섹터 중에서는 게임 섹터가 네. 또 있습니다. 근데 디파이에서는 게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막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게임 섹터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어디에서 좀 발전을 할 거냐를 생각해 본다면 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L2나 지금 사용자 확보가 많이 된 솔라나 쪽에서 좀 발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메사리에서 게임 섹터를 주로 보시는 애널리스트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결국에 게임 섹터는 지금 굉장히 번창을 했다. 그리고 10년 주기로 패러다임이 변화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점을 본다면 사용자들은 사실은 게임상의 재화를 소유하거나 거래할 수가 없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 정말 젊은 게이머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할 거다. 그렇게 되면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크립토 게임 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 네. 왜냐면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매매도 그렇죠. 하고 거래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방법이 앞으로 게임 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이슈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뮤터블 X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네. 막 선정부지로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본격적인 질문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이제 정말 많은 자료들과 정말 많은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서 이제 저희한테 좋은 정보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올해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섹터 그리고 프로젝트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저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처음 진입했던 것도 이더리움 때문이었고, 네네. 가상자산에 궁금하게 된 것도 사실 이더리움이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앞으로 그러면 상반기에 말씀드렸던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롤업이 수혜를 받을 텐데, 지금 롤업 자체도 뭐 옵티미스틱이다, 뭐 DK 롤업이다 해서 각 솔루션별로 너무 개발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롤업이 주목은 받는데 어떤 롤업이 될까? 그러니까 물론 70% 두 강자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어떤 롤업이 그래도 올라올까? 더 많이 오를까? 약간 올라올까? 그리고 이더리움에 미친 영향은 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조금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위원님께서는 롤업을 갖다 올해는 가장 네. 좀 주목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떤 옥석을 가릴 때는 기본적으로 워낙에 뭐 아까 다 언급도 했던 아비트럼, 옵티미즘, 스타크넷, 뭐 GK 싱크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는 이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무리 질문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주셨을 때도 여쭤봤는데, 만약에 현 시점에 1억이 있으시다면 어떤 코인에 어떻게 투자하고 싶은지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와 관점의 변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번에 1.5 비트를 사고 1 이더를 사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관심 있는 알트코인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비중은. 개수는 조금 줄겠지만 그렇죠. 비트코인 하나에 뭐 이더리움 몇 개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굉장히 장기 보유하는 사람이어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정도 우선적으로 담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알트코인, 뭐 월드코인이나 솔라나 이 정도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비트, 이더, 그리고 주요 알트에서는 솔라나와 월드코인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되게 중요한 질문을 많이 주셔서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 제 자신도 항상 조심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특히 상승장일 때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든 뭐가 좋대더라, 뭐 상승장이니까 하고 무조건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드렸던 말씀이나 나눴던 말씀 내용에 따라서 어떤 자산이 좋고 가능성을 좀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모두들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가지고 정말 올 한 해 동안 봐야 될 모든 어떤 섹터들을 다 짚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투자의 어떤 마인드와 투자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정리해 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진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비 리서치 센터 최윤영 연구위원님과 정말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희 많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윤영 연구위원님과 토크라운지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